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푸틴의 충격적인 발언. 2. 시진핑은 한국을 질투한다. 3. 대한민국 해군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이제는 하늘마저 러시아를 버렸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상 관측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 변화 서비스에 따르면 앞으로 2개월간은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이 예측이 사실상 러시아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전선에서 전투를 치러야 하는 러시아군 병사들 처지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군의 동계 전투 준비 상태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심지어 참호를 팔 야전삽조차 보급받지 못해서 손으로 토구를 파고 추위를 피할 정도로 사정이 열악한데요. 더구나 방한 장비랍시고 지급한 건 서바이벌 게임용 마스크와 어린이 장갑, 고무장화 따위가 고작입니다. 상황이 이처럼 열악하자 오죽하면 중국 쇼핑몰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러시아의 동원령을 기점으로 각종 군정품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주문이 폭증할 정도인데요. 즉 당사자인 나라가 제대로 보급을 해주지 못하니까 전쟁터로 끌려간 러시아 장병들이 삽이라도 털어서 방한용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서방 각국이 앞다투어 우크라이나의 방한용품을 지원 중이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겨울이 시작되면서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동계 피복 2만 5천 벌을 전달했고 캐나다가 지원한 4,700억 원 상당의 군사 지원품 중 대다수가 방한복, 방한화 같은 겨울용 피복류입니다. 이외에도 자국 사정으로 직접적인 무기체계 지원이 불가능한 다수의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오히려 방한용품이 너무 많아서 전군에 지급하고도 남아돌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러시아 장병들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군보다 겨울 한파가 더 무서운 적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고사하고 우크라이나 동토에서 추위에 얼어 죽는 개죽음을 당하지 않으려면 최대한 겨울이 따뜻하길 바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러시아 수뇌부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푸틴이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러시아가 시베리아에 보유한 차얀다 유전을 포기하고 이를 한국에게 차관 대신 넘기겠다고 결정한 것인데요. 이 결정에 중국 정부가 격분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러시아 차얀다 유전으로부터 많은 양의 원유를 수입하던 중국, 한국에게 차얀다 유전이 넘어가면서 중국 정부는 위기에 봉착한 것인데요. 구글의 파산 세계 최대 기업이라고 알려진 구글조차 버티질 못했습니다. 구글 법인이 현재 상황을 최악에 가깝다고 말하며 회사를 존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죠. 구글 러시아 법인은 모스크바 중재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내면서 은행 계좌 압류와 동결로 인해 러시아 사무소의 직원 유지와 임금 지급, 공급업자 및 하청업자들에 대한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며 정상활동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러시아에서 이용하는 구글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 현재 최소한의 인력이 남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이것도 언젠가 없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말을 남겼죠. 서방 세계 국가들의 러시아 경제 압박은 지속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구글 러시아 법인이 무너진 것은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일이죠. 세계 어디에서나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구글에서 러시아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것입니다. 심지어 러시아 정부는 본사가 서방에 있다는 이유로 구글 러시아 법인에게 과징금 72억 루블을 부과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명목상 이유는 불법 콘텐츠 삭제 지시 불이행이었죠. 법원에서 규정한 불법 콘텐츠를 구글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구글을 향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거의 연매출의 5%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서비스 제공과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구글은 출혈을 감행했으나 이것도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경제가 마비된 러시아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것을 포기, 법인을 철수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했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들 회사들이 물러나는 것을 방관했던 러시아도 점점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뒤늦게 철수하려는 기업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물건들을 수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사회 전반을 마비시켰죠.
결국 러시아는 디폴트를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105년 만에 디폴트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손에 쥐게 된 것이죠. 전체 외화 자산인 6,400억 달러, 한화로 약 809조 원의 달러 자산이 묶이면서 제때의 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러시아는 디폴트 선언이 있었던 당일에도 당당했습니다. 그가 믿고 있었던 마지막 보루는 바로 석유와 천연가스 러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을 믿고 디폴트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막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대금 지불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며 원유 수출을 통해 얻은 금액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주장대로 동결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하면 빚을 갚을 수 있죠. 그러나 미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러시아를 디폴트 상황에 몰아넣고자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위기로 몬 것이죠.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디폴트는 시행되었고 갚을 능력이 있건 혹은 갚을 능력이 없건 러시아는 디폴트 상황을 정상 상황으로 가정하고 세계 각국을 상대로 빚을 갚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불행히도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특히 아직도 한국에게 갚지 않은 8억 7천만 달러의 차관은 한국에게 있어 아킬레스 건이나 다름없습니다. 1990년 노태우 정부와 소련의 고르바초프 총서기와의 수교 당시 소련은 한국에게 경제협력 차관 30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한국에겐 큰 출혈이었지만 예정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 14억 7천만 달러를 러시아에 송금해 그러나 소련이 패망하고 한국은 소련에게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련의 후신으로 탄생한 러시아에서 그 대금을 갚겠다고 나서면서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길고 긴 불곰 사업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러시아의 우수한 군사기술의 집약체인 현물들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분해해 분석한 덕분에 지금의 방산 능력을 한국이 갖출 수 있게 되어 사업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러시아로부터 그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했죠. 2022년까지 이 문제는 이어졌고 제3차 불곰 사업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논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디폴트 선언까지 나오면서 돈을 받기 힘든 상황이 되었죠. 한국 정부는 서방 세계는 물론이고 러시아 정부와 협조를 통해 돌려받지 못한 8억 7천만 달러를 어떻게 해서든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원금 8억보다 더 큰 금액을 한국 정부는 러시아에게서 받아야 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한국을 비호국으로 지정하면서 대화를 거부했죠. 그런데 러시아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빚을 갚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푸틴의 지시로 한국에게 러시아 차얀다 유전을 주는 것으로 빚 청산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크렘린의 지시에 러시아 당국에서는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죠. 이제까지 빚 청산에 의욕적으로 나서지 않던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디폴트 선언 이후로 빚을 갚겠다고 나선 것에 많은 전문가들이 의아함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G7이 결정한 정책이 푸틴의 마음을 바꾼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죠. 바로 원유 가격 상한제입니다. 한마디로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원유 가격의 족쇄를 채운 것인데요. 수요 공급의 자연스러운 순리대로라면 공급보다 수요가 폭증하는 지금 시점에 가장 이득을 봐야 하는 주체는 러시아이다. 억지로 거래를 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러시아산 석유의 가치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입니다. 러시아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뒤에서 몰래 원유를 거래 중국이나 북한, 인도 등 다른 국가와 거래를 하면서 달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G7 정상회의에서 가격 상한제를 채택함에 따라 일정 이상 금액으로 거래가 불가능해지면서 러시아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결정이 가져다준 충격이 생각 이상인 것이었죠. 현재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도 그리고 서방 세계의 경제 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석유였지만 가격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러시아는 달러를 제한적으로 벌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코트니 전 미국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서방의 제재가 적절한 공격 스트라이크가 되었다고 말하며 푸틴을 생각 이상으로 압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푸틴이 차얀다 유전을 넘기는 결정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대규모 유전을 한국에게 넘겨주고 빚을 빠르게 청산하겠다는 것이죠. 이 소식이 크렘린 발표로 나오자 당황한 것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들은 시베리아 전역에 퍼져 있고
그 중에서도 많은 양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시베리아에 위치한 사하공화국입니다. 야쿠티아 공화국으로도 불리는 사하공화국의 보물인 차얀나 유저는 7,910만 톤의 원유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러시아 국영기업인 가즈프롬은 이 지역 일대를 개발 석유관을 건설해 주변 국으로 수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중국이 선정되었죠. 대한민국의 야심찬 프로젝트에 중국과 일본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초된 것처럼 보이던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프로젝트가 KF-21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얻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벽에 맞으려면 항공모함이 58,000톤급은 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한국형 중형항모 건조 계획에 추진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중국과 일본에서도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관영 방송국이 특집으로 보도할 정도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숨통을 조이고 일본의 멱살을 잡게 될 21세기 거북선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해군 전력 분석 시험평가단에서 공개한 논문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가 역량을 고려한 한국형 항공모함 규모 최적화 연구라는 제목의 본 논문에서는 각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과 국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규모의 항공모함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기존 건조하기로 계획되었었던 한국형 경항모를 포함해 11개 국가의 19개 항공모함을 선정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10만 톤이 넘어가는 미국의 최신형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부터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러시아의 쿠즈네초프, 프랑스의 샤를 드골, 중국의 랴오닝 등 현존하는 대부분의 항모가 포함되었는데요. 여기에 국력은 인구와 군사력이 포함된 국가역량 종합지승크, 경제력은 국내 총생산 GDP를 바탕으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논문은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항공모함의 효율성 점수가 1이면 적정 규모, 1을 넘어가면 적절한 규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분석 결과 효율성 점수 1을 달성한 항공모함은 8개였고 11개는 1을 넘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경항모는 11.062점으로 국력에 비해 작은 규모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만 톤급 경항모로는 우리나라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죠.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력에 맞는 효율적인 항공모함의 규모를 도출해냈는데요. 길이 279m, 폭 68m의 만재배 수량 58,300톤급의 중형항모가 대한민국의 국력에 적합한 항공모함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호와 맞먹는 크기이죠. 그렇다면 이 58,000톤급 항공모함의 함재기가 얼마나 탑재될 수 있을까요?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존재하는데요. 다름 아닌 프랑스의 신형항 공모함 P-8DCNS 모델입니다. 프랑스에서 차기 항공모함으로 건조하기 위해 설계되었던 모델로 59,000톤급의 길이 284m, 폭 72m로 연구 결과로 도출된 한국형 항공모함의 조건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와이어를 이용하는 캐토바 방식이 사용될 것으로 알려져 KF-21 보라매를 함재기로 고려하고 있는 우리 군의 요구와도 일치합니다. 프랑스는 본 항공모함의 라팔 전투기 32대, E2C 조기 경보기 3대, 해상작전 헬기 5대, 총 40대의 항공기를 탑재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군의 항공모함에도 최소 30대 이상의 KF-21과 조기 경보기까지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함재기가 20대 정도의 조기 경보기도 탑재할 수 없었던 기존 경항모 프로젝트와 비교할 수 없는 항공 전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연구 결과에 애초에 경항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게 잘못됐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왕 건조할 거면 대한민국의 국력에 적합하고 확실인 전력이 될 중형항 공모함이 적합했다는 것이죠. 이론적 근거까지 마련되면서 중형항모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조까지 6에서 8년이 소요될 만큼 하루빨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텐데요. 최근 중국 군함의 우리 영해 침범이 잦아지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해군 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침략적 행보가 계속되며 아시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데요. 랴오닝함, 산둥함에 이어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까지 진수한 중국 해군은 항모 전단을 내세워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는 횟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국방정보본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 군함은 260여 척에 달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중국 군함이 우리 영해를 수시로 넘나들고 있어 진입한 횟수가 아니라 진입한 군함 수로 집계했다고 밝혀 총 영해 침범 횟수는 가능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70여 척의 활동이 포착되어 그 수가 더욱 증가했다고 합니다. 남해에서 가장 많은 중국 군함이 포착되었으며 중국 잠수함까지 우리 영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중국 항공모함까지 우리 관할 해역에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항공모함은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우리 관할 해역의 각 1회 영해 기준으로 260km 떨어진 해상에서 활동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2회에 190km까지 접근했었고 지난해에는 단 1회 뿐이었지만 우리 영해로 100km 가까이 접근했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회였으며 단 70km 떨어진 근거리 해상까지 진입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었습니다. 한국 해군 역시 정조대왕함을 비롯한 새로운 이지스함과 호위함들을 건조하여 전력을 늘려나가고 있지만 중국의 항모전단에 맞서기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한국이 중국 최신의 항공모함에 맞먹는 중형항모를 건조하려 한다는 소식에 중국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최근 열린 DX 코리아 2022에서 한국형 함재기 KF-21N의 모형이 공개되며 이를 함재기로 하는 한국형 중형항모가 건조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항모 탑재 전투기의 국내 개발 가능성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연구 결과에 따라 경항모 사업 추진 방향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합동참모의장은 의회에서 KF-21을 함재기로 하는 중형항모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중형항모 건조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중국 관영 매체 CCTV에서 KF-21N과 한국의 중형항모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에서 한국이 중형항모를 건조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KF-21 함재기 모델의 모형이 공개되었는데요. 한국제 전투기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 한국산 전투기 KF-21을 함재기 버전으로 개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관계자는 F-35B를 함재기로 바로 운용할 수 있지만 유지 비용도 비싸고 무장 탑재량도 적고 비행거리도 너무 짧다고 답했는데요. 한국에서 자체 생산한 전투기인 KF-21은 이미 7월 19일 충남 사천 공군기지에서 초도 비행을 마쳤습니다. 당일 30분 동안 비행을 했으며 순항 속도로 비행했지만 초음속 비행도 가능합니다. 평면도를 보면 KF-21N은 기본 모델에 비해 날개 크기를 키워 양력이 커진 모습입니다. 이제 항모에서도 이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KF-21N의 재원을 살펴보면 경항모와는 맞지를 않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경항모를 중형항모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결국 KF-21N은 수직 이착륙이 불가능해서 경항모에선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의 항공모함 건조 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심각하게 뒤처진 육상자위대와 달리 해상자위대는 전력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한국의 경항모 건조 계획이 좌초되었다는 소식에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비웃고 있었는데 일본도 가지지 못한 중형항모를 건조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기가 죽은 듯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 특히 육상 무기는 계속해서 팔리고 있고 K9 자주포는 베스트셀러, K2 전차는 레오파르트 1을 잡고 EU 표준 전차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다른 육상 무기도 그만큼 팔리고 있고 개선점을 발견해 기술을 축적하고 있기도 하지. KF-21이 저렴하다면 그리펜 전투기의 자리를 빼앗으며 많이 팔릴 것 같아. 무기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은 정말 국제적인 세일즈에 뛰어나 일본은 한국의 이런 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한국은 2000년대 들어 T-50 훈련기로 미국 업체들의 협력을 얻어 초음속 전투기를 만드는 기술을 손에 넣었다. 서서히 노력하면서 힘을 기르고 있었어. 일본 방위성이나 관료 조직은 문과 출신이 으스대며 효율이 떨어지고 수출도 안 되고 기술자들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T-50은 설계를 미국 로키드 마틴에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
스스로 제트 엔진조차 만들 수 없는 나라에 무슨 기술이 있다고? 한국산 좋은 점은 가격밖에 없잖아. KF-21을 누가 사가겠어? 언제부터 일본은 무기 수출을 할 수 있게 됐었어? 이미 한국은 여러 가지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데 항공 무기에 관해서는 일본을 오래전부터 추월해 저쪽은 이미 전투기의 시제기가 하늘을 날고 훈련기와 경공격기를 양산하고 수출까지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술 실증기만 있고 차기 국산 전투기는 아직 설계조차 완성되지 않았어. 어떻게든 흑잡아보려 애쓰는 이들도 있지만 결국 무기 산업에서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는 명명백백한 현실을 대부분 알고 있는 듯합니다. KF-21이라는 성공한 문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공군뿐만 아니라 해군의 전력까지 비약적으로 증강시킬 기회를 얻었습니다. 향후 KF-21N이 탑재된 중형 항모가 완성된다면 우리 해군에 무너지지 않는 중추가 돼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를 넘어 태평양을 누빌 21세기 거북선의 등장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군함의 수직 발사관에서 한 줄기 섬광이 빛나며 미사일이 날아오를 듯 싶더니 이윽고 연기와 파편만 날리며 맥없이 흩어져 버립니다. 이번에는 수직 발사관이 빛나자마자 그대로 폭발이 일어나며 함상의 화재가 발생하는데요. 미국과 독일 해군의 함대공 미사일 발사 실패 사고의 모습입니다. 최근 림팩에 참여했던 한국 해군의 문무대왕함에서도 이런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세종대왕함과 문무대왕함이 가상 표적을 향해 함대공 미사일 SM-1을 한 발씩 발사하는 훈련을 진행했는데 세종대왕함의 미사일은 표적에 명중했지만 문무대왕함의 미사일은 공중에서 폭발을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직전에 실시된 수동 교전 실험에서는 발사 버튼을 눌렀는데도 제대로 발사가 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훈련에 사용된 SM-2는 한 발당 18억 원에 달하는 비싼 값을 주고 미국 레이시온 사로부터 사온 물건인데 이번 사건까지 포함해서 2008년 이래로 9차례나 명중에 실패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해군은 매우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수백억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아무 의미도 없이 공중으로 흩어져 버린 셈이기 때문이죠. 모 유튜브 채널에는 율곡 2함이 SM-2 발을 동시 발사했는데 그중 한 발이 아예 육안으로 보이는 고도에서 폭발해 공중 분해되는 동영상도 올라와 있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2010년 림팩 훈련에서도 세종대왕함이 발사한 SM-2는 4발 중 2발이 실패했는데 이때 규명된 사고 원인은 자동 비행장치 내 전원 작동 스위치 불량, 조종 날개 구동 장치 미작동으로 2발 모두 제작사 레이시온의 귀책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이시온은 계약상의 보증 조항이 없다면서 타적 보상을 거부했죠. 군 당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미사일 자체의 결함으로 확인될 경우 마찬가지로 레이시온의 하자 보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합동참모본부 관련자는 이날 SM-2의 명중 실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유도탄 결함이 분명한 사례에 대한 하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 간 무기하자 보상 관련한 기준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여태껏 발생한 SM-2의 다른 하자에 대해서도 해군은 무려 7년에 걸쳐 집요하게 보상을 요구했으나 단 한 번도 레이시온으로부터 이를 제대로 보상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SM-2의 품질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데도 레이시온이 이런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뻔뻔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이유는 서방 무기체계에는 SM-2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말 그대로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SM-2는 최대 상승 고도 24km, 사정거리 167km 내외의 방공을 담당하는 함대공 미사일로 사정거리 문제로 인해서 현재 이 구간의 방어를 맡을 수 있는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은 서방 전체를 통틀어 SM-2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정거리를 뛰어넘는 유일한 선택지인 SM-6은 인공위성을 포함한 고고도 요격 담당이기 때문에 SM-2의 대체품이 될 수는 없었죠. 이렇게 독점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니 일단 팔아먹고 나면 제품에 하자가 있어 카탈로그대로의 성능이 나오지 않더라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SM-2는 아예 입서 본 미국과 독일, 한국의 사례 외에도 일본에서까지 비슷한 불량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고 미국과 독일의 경우는 심지어 이 때문에 중요한 군사 물자인 함정에 직접적인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시온은 미 해군을 상대로조차도 성능에 불만이 있으면 사가지 말라며
대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어 사실상 이지스함을 운영하는 모든 서방 국가의 공공연한 골칫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 SME를 대체할 방법이 없어서 레이시온이 못마땅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해서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고, 독일의 경우는 참다 못해 함정에서 그냥 SME 발사 체계를 철거해버렸습니다. 한국도 더 이상 이들의 행태를 받아줄 수 없다고 판단. 차기 군함부터는 SME를 배치하지 않는 방침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달리 한국에는 북한과 중국이라는 잠깐의 전력 공백조차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특히 중국에서 개발 중인 SME의 동급 HHQE 장거리 항대공 미사일은 이미 상당한 성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 기동 성능을 엿볼 수 있는 영상까지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칫하면 장거리 함대 방공 능력에 있어 중국에 뒤처지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는 지금까지의 한국의 행보를 안다면 쉽게 예측할 수 있는데요. 바로 수준 높은 자국 기술로 해당 무기 체계를 국산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얼마 전에도 국산 무기를 개발해 레이시온의 갑질에서 벗어난 적이 있는데요. 바로 함정용 근접 방어 무기 체계 사이즈의 경우였습니다. SME와 비슷한 케이스로 네덜란드의 SJ-30 골키퍼가 제작사의 재정 악화로 단종 내자 사실상 서방 유일의 사이즈가 된 레이시온의 펠럼스는 귀신같이 가격을 2배나 병튀기 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골키퍼의 정비 노하우를 바탕으로 펠럼스를 뛰어넘는 스펙을 지닌 사이즈 1을 개발해서 더 이상 레이시온의 가격 장난에 놀아나지 않게 되었을 뿐더러 사이즈 1을 수출하면 레이시온의 시장 점유율까지 빼앗아 올 수도 있게 되었죠. 한국은 다시 한번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속 썩이는 SM2 문제를 해결할 계획인데요. 그 실체가 바로 함대공 유도 무기 개발 계획입니다. 한국은 SM2급은 아니지만 이미 한번 함대공 미사일을 개발해본 노하우가 있습니다. 사정거리 20km급의 해궁이 그 주인공이죠. 공교롭게 해궁도 레이시온 4의 미사일형 사이즈인 림116 RAM을 대체하기 위해 탄생한 무기인데요. 터렛 방식이라 함정미의 공간을 필요 이상으로 차지하던 RAM을 대체해 수직 발사관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때 해궁의 개발 과정에서 함대공 미사일에 대한 거의 모든 기술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남은 일은 사정거리를 200km급으로 늘리는 것뿐이었죠. 이를 위해 한국은 한국형 사도로 일컬어지는 LSM 사업의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개발 계획을 포함시킵니다. 대탄도탄 유도탄 내부와 대항공기 유도탄 AAM 2종을 동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표나 함상에서 초장거리 상공의 탄도탄과 항공기를 각각 요격하는 개념입니다. 이중 대항공기 유도탄인 AAM의 또 다른 이름이 함대공 유도무기인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힘대공 유도무기제가 SME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며 차기 구축함 KDDX에도 탑재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2023년부터 2036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잡고 있으며 약 6,9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그 정확한 성능은 공개된 바가 없으나 LSM 탐색 개발에 앞서 수행한 장거리 다기능 레이더 처리 장치 연구 시제에 기반해서 실현 가능한 목표 성능을 예측해 볼 수는 있었는데요. 그 성능은 탐지 거리 230km, 최대 상승고도 40km 이상, 최대 사거리 300km에 달합니다. 이에 더해 경막형 이중 펄스 로켓과 측추력기가 적용되며 천공지대공 미사일의 시커를 개량해 탑재합니다. 이 시커의 성능 덕분에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서 반능동 유도 방식인 SME와는 달리 종말 단계에서 일루미네이터로 일일이 유도해 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중간 단계에서 별개의 다기능 레이더가 제공하는 비행 코스로 유도되기 때문에 함정에 달린 레이더가 유도에 관여하는 부분이 없어져 운용 함정의 레이더 성능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격 대상에는 항공기, 무인기, 대레이더 미사일, 순항미사일이 모두 포함되며 필요할 경우에는 대탄도탄 미사일이 요격에 실패한 탄도미사일까지도 적어도 요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KDDX의 한국형 수직발사 체계 KVLS와의 호환을 위해 사각 발사관을 채용했죠. 이러한 스펙을 종합해보면 놀랍게도 SME는 물론이고 고고도 요격 담당인 SM6보다도 하드웨어 성능이 우월한 수준이 됩니다.
그에 따라 아자2성이 SM2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물론 성능은 확실하지만 도입에 많은 논란이 따라붙던 SM6의 자리까지 약간의 개량만으로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불발 없는 확실한 화력 투사 능력으로 철벽과 같은 방공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효과는 이 함대공 유도 무기가 새로운 방산 수출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즈와 마찬가지로 독점 시장을 들어주고 배짱 장사를 하던 레이시온에게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가 될 텐데요. SME가 그런 엉망진창의 성능으로도 미국과 독일, 일본과 같은 쟁쟁한 강대국들 함정이 VAS 내부를 떡하니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대체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SM2를 아득하게 뛰어넘는 성능의 함대공 유도무기가 무기시장에 등판하게 되면 레이시온을 손절할 기회만 엿보던 국가들은 여기에 달려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해군에 구축한 하나하나의 이 함대공 유도무기를 승계된다면 다이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을 텐데요. 갑질과 배짱 장사를 하다가 그 큰 돈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먹게 생긴 레이시온은 현재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악덕 기업에게 멋있는 한방을 날려준 한국의 방산 기술력. 앞으로도 한국이 이처럼 빛나는 기술력으로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